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 투자 부진을 경험하였고 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건설 경기를 살리려 노력하였지만 결국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 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태경제팀 김보희 차장, 중국경제팀 이준호 과장입니다. 차장님,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한국은행 제2별관이 몇 년도에 지어진지 아세요? 저 옆에 신축별관이 23년도에 지어졌으니까 한국은행의 역사를 생각하면 1900년도에 지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정확히는 193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진 지 거의 100년이 되어가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 건물의 상징성을 생각하면서 철거하고 다시 짓기보다는 계속 보수해 나가면서 의미 있게 사용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건설 투자는 오랫동안 우리 경제와 함께 성장해왔는데요. 최근에는 6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 여건도 여의치 않아서 향후 건설 투자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설 투자 부진의 장기화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 투자 부진을 경험하였고 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건설 경기를 살리려 노력하였지만 결국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 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 투자 장기 부진 상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가 얻어야 할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건설 투자는 1980년대 후반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처음에는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과 맺은 플라자 합의는 일본이 내수에 돈을 쓰게 만들었고 일본 정부는 고속도로, 신칸센 등을 새로 지으면서 약속을 지켰죠. 리조트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전국에 관광시설도 짓게 했고요. 중앙은행도 이에 발맞춰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정책과 자본이 맞물려 건설 투자가 초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건설업 종사자는 530만 명에서 588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일본은 90년대에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했나요? 버블이 붕괴되자 먼저 민간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건설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10차례나 연속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은 민간 건설 감소를 상쇄하면서 총 건설 투자는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정비, 공공금융기관의 대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주택 건설 자체는 완만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제조업 취업자 수는 54만 명 감소했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51만 명 증가하며 실업 충격까지 흡수했죠. 건설 경기 부양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유지와 내수 경제에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지 않았나요? 네,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정책의 문제점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비효율적인 공공투자 배분으로 정부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수요가 적은 도로, 공항 건설이 빈번했던 것이죠. 정부가 쓴 돈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수치화한 재정 승수를 보면 1980년대 0.8에서 1990년대에 0.6으로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방경제가 공공건설에 의존하면서 제조업과 같은 다른 지역 산업이 확대되지 못해 오히려 지방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약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 건설을 살리기 위해 유도한 주택 구매로 가계 부채가 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소비 둔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일본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유형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 상승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은 0.16에서 0.22%포인트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재정 악화 및 부실 채권 처리 지연 문제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와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서 정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또 이렇게 공공투자의 재정이 집중된 탓에 자산가격 폭락으로 급증한 부실 채권을 처리하지 못해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책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경제 체질 개선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사례로 볼 때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부양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건설 투자를 하려면 우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여력 축소, 소비 제약, 경제 체질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공공 투자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과도하게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 감소기에 접어든 현재 일본은 노후 인프라 유지 관리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중국도 지금 건설 투자 장기 부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중국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수출을 위한 공장도 많이 지었고 또 소득도 늘면서 주택 공급과 인프라 투자도 활발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온 이후에 중국은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죠. 성장세 둔화를 막기 위한 경기 부양 수단으로 건설 투자가 적극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건설업 부분 고용도 대폭 늘어났고요. 그 결과 지방정부 및 출자회사의 부채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됐고 부동산 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에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 조치 효과로 증가세 확대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주택 가격은 일선 도시를 시작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으며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이 건설 경기를 살린다기보단 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을 보면 얼마나 과열이 됐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016년 33% 정점을 찍고 2020년까지도 30%가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곳곳에 시멘트 덩어리가 늘어났고 결국 중국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칼을 빼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규제하면서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부동산 시장 부진이 시작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민간 규제를 하는 동안에도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를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된 이유도 경기 부양 때문이었나요? 당시 중국은 팬데믹 충격으로 경기 안정화 정책이 절실했고 미중 갈등도 확대된 상황이라서 지방정부 중심의 인프라 투자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런 선택이 건설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다소 완충하기도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3선 도시에 집중되면서 투자의 비효율성이 커졌고 지방정부와 LGFB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까지도 재정을 운용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IMF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10년 33%에서 2023년 82%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재정의 주요 재원인 토지 매각 수입도 급감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적으로 경기 회복력이 저하되고 건설 투자의 장기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AI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는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도 복복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유튜브 댓글과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